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독주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관련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를 차지해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도 3%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2%를 얻었습니다. 계엄 해제 국면에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로 대권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으며 응답률은 15.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 선호도 그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글쎄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상당히 초기에는 많이 어느 정도 지지도가 네. 나왔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5%. 네. 홍준표 시장도 같은 5%로 공동 2위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좀 짧게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짚어드릴게요. 예. 왜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왜 3%로 나왔을까? 예. 갤럽의 조사 방식은 그 말하자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느냐 질문에 생각한 사람은 하나로 대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주고 보기를 주고 하나 골라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미디어 노출도가 있는 사람들은 조국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본이 없지만 1% 나온 게 그런 연유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새로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도와 이 응답의 속도가 좀 비슷한 그런 추세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지지죠. 왜냐하면 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재편된 데다가 이번 계엄 그 말하자면은 선포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일단 그 당의 리더십 그다음에 그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계엄을 해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게 있냐면 현재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내년 6월까지 과연 이것이 나올 것인가 여부가 아마 예.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김동연 뭐 이런 이른바 삼김 삼총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으나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보는 게 그건 예.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야권은 좀 복잡한 지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압도적인 그 좀 지지세를 보이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전격적으로 이번에 물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지지세를 누가 수렴할 것인가도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기 대선이 만일 탄핵이 인용되어서 실시된다면 언제일까? 그러니까 활주로가 길냐 짧냐에 따라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기종과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시기적인 문제가 크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기적인 문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동안에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나왔던 명망가들 중심으로 가겠지만 조금 뒤로 간다 그러면은 신진들이 투입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인용 시기와 그로 인해 60일 내에 치러질 대선의 그 시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느냐가 야권 지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미디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사실 아웃사이더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을 틀을 깰 것이다. 본인이 아웃사이더라는 그렇죠. 거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미디어 노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짧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2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결선 가서 윤 대통령하고 네, 맞아요. 겨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지는 이제 그런 그 투표 결과를 받아서 대구시장으로 간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 이 한동훈 대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는 예.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격하는 내용이 이제 용병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 후보를 이제 불러오거나 이제 영입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치를 수 없고 내가 비록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내가 당의 주류다. 그 탄핵 대선 치러본 사람 내가 유일하고 당시 그때 당대표로서 지방선거도 내가 치러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동안 본인에게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한 당심에 호소하는 거죠. 예. 당심에 호소하면서 지금 대선이 만 6개월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면은 가장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자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노출도가 높고 그다음에 당원 지지세가 높은 내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사안사안마다 빠르게 입장을 내면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에 사실 그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점차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조작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전체 선거구의 약 7%만이 같은 비율이었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조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서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도 선관위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의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와 보수 쪽에서는 의혹을 점차 좀 키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황교안 전 총리가 다시 좀 생뚱맞게 등장을 하셨어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정선거는 팩트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예.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관위가 무언가 행정 전산망 혹은 시스템에 있어서의 부실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함을 이제 투표용지를 소쿠리함에 넣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예. 소쿠리 투표라는 굉장히 좀 오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좀 관리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산상의 약간 오류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부정선거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우리가 개표를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 여당, 야당의 참관인이 전부 해서 동의를 해야만 이 수개표된 투표가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실 이게 수개표가 된 표가 전산에서 오류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왜 이게 증폭이 됐냐면은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빠르게 선관위에 갔고 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려 했던 것 같아 그러는데 지금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도 사실상 이거는 좀 징후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의 측면이 있고 이것은 여야가 함께 보완해야 될 그런 지점은 있으나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라 그러면 그럼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과 한 국민의힘이 앞서간 지방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일부의 주장은 돼 있지만 앞으로 여권 내의 주류 의견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거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 개별 법안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도 어제 자세하게 좀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양곡법 등 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 자유 침해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뭐 계속해서 거부권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법인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책 6법에 대해서는 이미 한 총리가 총리 재직 시부터 거부권 행사를 예, 요구했기 예. 때문에 예상됐던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일 자기들이 여당이 될 경우에 이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철회돼 주기 바랐던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내란 특검법은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론의 찬성이 높다는 게 좀 부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행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12가지 혐의와 그다음에 그 의혹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과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새로 보내준다면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조율할 듯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은 본인이 연관돼 있다는 이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적인 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해달라 독소조항, 위헌조항 빼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 여부가 아직도 한 2주가 한 열흘간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6법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좀 한 총리도 부담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거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는 예. 만일 총리가 또 탄핵되잖아요. 지금 국무위원 수가 16명이 겨우 간당간당한데 15명이 되면 의결 정족수가 안 돼요. 네. 회의를 열지도 못해요. 이건 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이죠. 이 부분을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의 속도나 내용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라는 여론의 비판 이게 좀 맞물려서 조금 세밀하고도 정교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시간을 좀 끄니까 민주당 쪽에서 원래 국무총리실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의 시간 끌기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오늘 또 나왔어요.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 밀어붙이면 역풍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겨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서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조금 이게 시그널로 안정적인 게 가고 있는데 네. 또 흔든다? 그럼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하면 되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국무회의, 당시 비상경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또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제가 보기에 그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그럴 겁니다. 1월 1일까지 하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예. 좀 높지 압박이다.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공조본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그렇죠. 2차 또 출석 요구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1차 했을 때 거부를 했고요. 네.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조율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는 명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어느 기관이 경쟁이 너무 붙어서 수사기관 내가 출석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젠 공수처가 키를 쥐고 공조수사본부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변호인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변호인단은 제가 보기에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변호 일정과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의 그런 변호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저는 이걸 상의해야죠. 언제까지 출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25일이라기보다는 아마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이 물밑 조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가장 합리적인 시간에 아마 출석하게 되는 예.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